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5 김성수. 국밥집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남자입니다. 대구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1층 구석.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은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가게도 집도 삶도 다 이 국밥 속에 있었습니다. 내게는 아들 하나 진우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5살 때 어미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지만 병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어린 아들 하나와 식당 한 칸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국밥 국자 대신 젖병을 들고 살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진우는 뭘 그려도 멋지다. 저녁 먹자. 국밥 끓였다. 국밥은 내게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내는 수단이자 아들을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하루에 3번 아들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아주기 위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뼈를 고아야 했습니다. 진우는 고맙게도 어릴 때부터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유치원 끝나고 학원 다닐 때 진우는 가게 한켠 박스 위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빠, 손님 많으면 나도 그릇 나를까? 너는 공부나 해. 국밥은 아빠가 책임진다. 그러던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어느새 대학 진학을 말하던 날,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게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사채까지 손 뗐다 무너질 뻔했으니까요. 내가 말없이 한숨을 내쉬자 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등록금은 내가 알아볼게. 장학금이란 것도 있잖아.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책도 스스로 사서 보고 알바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우는 결국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였지만 나에겐 하버드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아들이 짐을 싸던 날, 내가 주방에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진우야, 혹시 기숙사밥 못 먹겠으면 말해. 매주 반찬이라도 보내줄게. 아빠, 나 대학생이야. 자립해야지. 그래도 아버진 국밥 장사잖니. 걱정돼서 그러지. 진우가 웃으며 아빠, 나 아빠 닮아서 혼자서도 잘 살아.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내 품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자랑스럽고도 서운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국밥을 휘젓고 있었고, 진우는 은행에서 인턴도 하고, 논문도 쓰고, 사회생활을 배워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진우는 마침내 시중은행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돈봉투를 건넨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이거 너 첫 정장 사입으라고. 아빠, 나 장학금으로 모은 돈 있어. 그럼 아빠 체면 좀 세워줘. 아들이 취직했는데 아버지가 봉투 하나 안 내밀면 되겠냐? 진우가 눈물을 머금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였습니다. 진우는 술 기운에 슬며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회사 들어가면 아버지 가게 좀 더 넓히자. 체인점도 하나 내고. 됐다, 인서가. 너나 내 인생 잘 챙겨라. 하지만 그 말이 왜 그리 고마운지 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얘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그 후 몇 년 진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시를 오가며 대출 심사 업무도 맡고 실적도 좋다더군요. 나도 가게가 점점 안정됐습니다. 이젠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소개받은 사람 있어. 그래? 좋은 아가씨냐? 같은 은행 다니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똑 부러져. 우리 결혼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결혼. 내 아들이 벌써. 그래, 그래야지. 아빠가 늙었단 소릴 이제야 믿겠구나. 아빠, 나 결혼해도 가게 근처에 살고 싶어. 아빠 혼자 두기 싫어. 진우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아들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 3층, 원래는 창고로 쓰던 그 공간을 싹 리모델링 했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하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여기서 신혼 살림해라. 돈 같은 건 걱정 말고. 아빠, 이거 너무 큰 선물인데. 아빠가 너 하나 보고 살았잖아. 신혼은 밝고 따뜻하게 시작해야지. 그렇게 진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양복 입은 아들 손을 꼭 잡은 그 순간 아내 생각이 나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보고 있지? 우리 아들 결혼해. 사람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성수 씨,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키운 놈입니다. 그날 나는 아내 사진 앞에 조용히 국밥을 올렸습니다. 여보, 진우 잘 컸지? 이제 이해도 가정을 꾸렸어. 당신 덕분이야.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진우 부부가 3층에 들어온 건 봄이 막 고개를 내밀던 3월 말이었습니다. 해가 환하게 들고 바람은 살랑살랑 부드럽던 날이었지요. 3층 공간은 원래 창고였지만 내가 직접 손봐가며 신혼집답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 돈도 많이 드셨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다. 새 식구 드리는 일인데 아버지 체면도 있지 않냐? 며느리 수진이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복이 많네요. 그 말이 고마워. 나는 더 자주 3층에 오르내렸습니다. 반찬을 담고 소고기 국을 끓여 올리고 남는 생선도 손질해 내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그런 나를 반기듯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또 직접 국 끓이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우리가 다 먹어도 되나요? 내가 손에 쥔 것은 국자였지만 마음속에는 가족이라는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일엔 늘 바빴습니다. 아침엔 출근하느라 뛰어나가고 밤에는 거의 자정 넘어 귀가하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나는 2층 창문에서 불 꺼진 3층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국밥 한 술 떠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익숙해질 즈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올려주던 어느 날 수진이 내게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냉장고가 작아서요. 반찬 조금만, 꼭 필요한 것만 주셔도 돼요. 그 말이 서운했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라 바쁜 것도 알고 냉장고도 작다는 것도 이해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는 반찬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조금, 장조림 3숟가락, 멸치볶음 손톱만큼. 그렇게 작게 부담되지 않게. 그러자 진우는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우리도 장 봐서 해 먹을게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사는 게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러지. 그 말에 진우는 애써 웃더군요. 알아요. 아버지 마음은 알아요. 그 안다는 말이 점점 입에만 걸쳐지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며느리는 이제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가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종종 며느리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릴 때면 내가 2층에서 무심히 문 열고 나가면 며느리는 가볍게 인사하며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기계적인 톤이 되어갔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서 남은 불고기를 담아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얘야, 이거 오늘 만든 불고기다. 양파 많이 넣었으니 달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내일 외식이에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수진의 말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불고기를 내민 손이 잠시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그럼 냉동실에 넣어놔. 천천히 먹고.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수진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저희 집 들어오실 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가 못 치운 게 있거나 하면.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항상 배를 누르고 들어갔고 조용히 반찬만 놓고 나왔는데 그날부터 나는 다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꼭 배를 누르고 문이 열리면 반찬을 건넨 뒤 말없이 내려왔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2층 집에 돌아가는 밤이면 나는 괜스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다 지나가는 거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게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고 긴장하게 됐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예의는 지켰지만 대화는 짧아졌고 말끝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일은 괜찮으세요? 뭐 늘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똑같지. 그러시구나. 몸 조심하세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2층에서 부엌 정리를 하다가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옆에 조그마한 진우가 국밥 그릇을 두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우 결혼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서먹한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건가? 아무 대답도 없는 사진 앞에서 나는 국밥 국자에 고기 한 점 얹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깊어가는 밤 가게에 남아있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나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김성수. 내가 너무 나댔을지도 몰라. 좀 물러나자. 애들 세상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반찬을 가져가되 딱 필요한 만큼만 말을 붙이지도 않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진우도 수진도 그런 나를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참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없던 거리가 생겼습니다. 고요한 집안, 말 없는 식사, 짧은 인사. 그 조용한 틈에 금이 하나씩 가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는 갈라짐은 언젠가 큰 틈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도 안 오고 손님도 뜸했던 날이라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요즘은 날도 더워지고 젊은 손님들은 잘 안 오지요. 저녁 7시 반쯤 국밥 2그릇을 담아놓고 나물 3가지, 장조림.
반쪽 멸치볶음까지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이거 다 해봤자 10,000원어치도 안 돼. 하지만 내 정성은 들어갔지. 작은 트레이에 조심조심 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항상 그렇듯 배를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금방 열리지 않더군요. TV 소리가 안에서도 울리고 있었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참 기다린 끝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은 좀 이르시네요. 응, 가게가 좀 빨리 끝났어. 이거 반찬 조금 들고 왔다. 나는 익숙한 듯 현관에 트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은 벗지 않았고 들어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수진이 말없이 그 트레이를 옮기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 냉장고가 지금 꽉 차서요. 아버님 잠시만요. 수진이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아버님 오셨어. 아, 또 반찬.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반찬? 아니, 이게 귀찮은 일인가? 먹고 안 먹고야 마음이지만 또라는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그래, 신혼집에 너무 자주 올라오는 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아버지, 그냥 들어오시게 해. 그렇게 말하고 현관에 발을 들였을 때 냉장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 한쪽 선반을 열더니 어머 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올렸던 두부조림, 나물 반찬, 심지어 고등어 조림까지. 손도 안 댄 채로 통째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만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얘들아? 이게 뭐니? 아무리 바빠도 냉장고에 뭐가 있는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내려가세요. 바빠서 못 먹은 거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건 너무하잖니. 내가 매주 이렇게 정성 들여서. 정성이면 다예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그 순간 진우가 냉장고에서 곰팡이 핀 반찬통 하나를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싱크대로 내던졌습니다. 뚜껑이 튕겨나가며 쾅 하고 튀었고 국물은 사방에 튀었지요. 나는 그 충격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그 작은 소리가 내 가슴을 때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진우야, 그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매번 반찬, 간섭. 이젠 좀 쉬게 해주세요. 나는 말없이 서 있다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다시 다른 반찬통을 집어들었고 이건 그만 내 얼굴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발 그냥 내려가세요. 그 반찬통은 내 왼쪽 뺨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딱 하고 울리는 그 느낌. 물기가 맺히고 뜨겁고 차가운 게 동시에 흘렀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나왔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다시 켰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물티슈를 꺼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턴 오실 거면 문자라도 주세요. 갑작스러운 방문은 저희도 부담이에요.
그 말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가게 1층 문 앞에 섰을 때는 입술이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불을 켰지만 뭐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 반찬통으로 긁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나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냐?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게는 고요했고 어둠만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3층을 다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없고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도 진우는 사과하지 않았고 수진 역시 조용했습니다. 정말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말없이 서랍 속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들 주려고 사놨던 아파트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 내역, 상가 건물 명의 증서. 그걸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파트 매물로 내놔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은행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진우는 조금 늦는다고 했지요. 하루치 스트레스를 씻고 싶다는 말만 남긴 채 그는 혼자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수진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관심 매물 마이너스 성북구 어아파트. 수진은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그 아파트는 그녀가 진우에게서 수차례 들어왔던 바로 그 매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파트 나중에 우리 주신다고 해놓고선 아직도 명의 안 바꿨다니까. 자식한테도 감추는 게 많아. 아파트 있는 것도 다 비밀처럼 굴어. 그랬던 그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물 담당자 이름에는 김성수, 시아버지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급히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들어와 양복을 벗던 진우에게 그녀는 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아버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진우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주소 매물 설명, 사진까지도 분명히 그 아파트였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도 조금 낮게 책정된 가격이 걸려 있었지요. 아버지가 왜 이걸? 우리 아기 태어나면 아파트로 분가하자고 하셨던 거 기억나? 혹시 그 반찬 사건 이후에 그것 때문 아니야? 진우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표정을, 뺨을 감싸던 손을, 돌아서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무시했던 마음의 응어리가 이제야 울컥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날 밤 진우는 1층을 내려가려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저 문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해? 늦었을까? 이틀 뒤 일요일 아침. 진우는 조심스레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내장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김성수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손에 낀 장갑을 벗지도 않았습니다. 왔냐? 그 짧은 한마디.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불러줬을 그 목소리가 너무 멀고 낮게 들렸습니다. 그 아파트 팔려고 내놓으신 거 봤어요. 이 말을 꺼낸 순간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도마 위에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놨다.
팔 거다. 아버지, 왜요? 우리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잖아요. 아기 생기면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랬던 것 같다. 김성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얼굴엔 쉰살이 더 얹힌 듯 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고 뺨 한쪽은 아직도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국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죄송해요. 반찬도 못 챙겨 먹고 그걸 그렇게 던질 일이 아닌데. 그래, 던질 일이 아니지. 근데 말이다, 진우야. 나는 내가 그 반찬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던진 것 같아서. 그 말은 진우의 가슴을 강하게 후벼 팠습니다. 내 엄마 없고 가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 노릇, 어미 노릇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구나 싶더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걸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 게 더 아프다.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더 외롭고 더 허무하더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냉장고에서 묵은 반찬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김치전, 두부조림, 콩나물이 들어있었고 그 곰팡이 핀 모습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진우야, 그럼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네. 그날 너 나한테 사과했었니?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며칠 지났어. 근데 너 그날 이후 내 얼굴 한 번이라도 다시 봤니? 내가 너한테 사과를 바랬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날 아버지로 좀 봐줬으면 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 순간 김성수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긴 세월의 무게 같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하지만 말이다.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생각 없다. 아버지, 내 마음 다 주고 남은 건 허기와 서운함 뿐이었다. 이제 내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려고 한다. 너도 내 가정을 지켜. 나는 내가 지킬 것들만 지킬 거야. 그날 이후 김성수 씨는 중개인에게 전화해 매물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3층도 정리해라. 우리 각자 인생을 살아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진우의 귓가에 머물러 떠나질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아무런 여지도 없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칼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중요하고 내 인생도 중요하다. 나는 이제 내 감정 쓰레기통 아니고 싶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더 불안해했습니다. 진우에게 아파트 이야기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3층 자신들이 사는 그 공간도 결국은 시아버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내려가자. 아버님께 다시 말씀드려보자.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혹시 모르잖아. 결국 둘은 같이 1층 국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났을 무렵 김성수 씨는 가게 뒷문에서 정육점 사장과 담배를 한 모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성수 씨는 흠칫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왔냐? 네, 아버님, 저희 잠깐 시간 좀. 들어가자. 국밥집 안 손님 없는 테이블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벨 누르지 말라는 것도 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수건으로 식탁을 한번 훔쳤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고 굳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물이 묻은 것처럼 보였지요. 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너무했습니다. 반찬통 던진 거 평생 제 죄로 안고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파트 때문이라면 그 아파트 넣어줄 마음이 없어졌다. 그저 너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남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그건 그냥 집 한 채일 뿐이다. 그래도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 어떤 신뢰도 다시는 없게 할게요. 수진도 손을 모아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게. 오빠도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김성수 씨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우야, 수진아. 내가 너희 둘 위에 국 끓이던 손이 아직도 기억나? 콩나물 다듬던 밤도 기억나고. 근데 말이다, 그런 내 손을 냉장고 안에서 썩게 만든 건 반찬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한번 무너졌던 사람이다. 너희 엄마 간 날 나는 무너졌고. 그때 너 하나 보며 다시 섰다. 그렇게 30년 넘게 살았는데 결국 끝은 이거더라. 아버지, 그래도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 실수지. 근데 실수엔 책임이 따라야지. 김성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한 달 준 건 그대로야. 다음 세입자 들어올 준비해야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김성수 씨는 조용히 가게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방 안에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묻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수지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등을 다독였습니다. 오빠, 너무 늦은 걸까? 응, 너무 늦은 것 같아. 다음 날 두 사람은 정리 상자를 꺼냈습니다. 3층의 살림살이를 천천히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들의 오만과 무심함을 포장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성수 씨가 주던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속엔 며칠 전 새로 담은 열무김치가 있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반찬을 주셨네. 우린 버리기만 했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우리 입맛을 생각하셨네. 진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도 안 풀리는 상처야.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어두웠고 가끔씩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진우는 괜스레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오늘 나가야 해. 진우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턱은 덥수룩했고 눈가는 며칠 새 깊이 꺼졌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아침밥은 식은 지 오래였지요.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수 씨가 준 마지막 열무김치. 그 한 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먹자니 목이 메고 버리자니 죄스러웠습니다. 짐은 거의 다 쌌어. 응. 트럭도 예약해놨어. 좀 있음 올 거야.
두 사람은 말을 아꼈습니다.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후회와 미안함이 이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짐을 옮기던 중 수지는 장롱 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성수 씨가 손수 적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불은 여름용 따로 꺼내놨다. 수진이 허리 안 좋다니까 이불은 가볍고 보들보들한 걸로 골랐다. 쪽지를 보는 순간 수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냥 짐만 챙겨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자꾸만 묻어나는 정이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하고 무뚝뚝하지만 속 깊었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아버님이. 진우는 쪽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곧 짐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부지런히 상자들을 실었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금세 옮겨졌고 무거운 가구도 요령껏 트럭에 실어 올렸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3층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도 거실벽에 걸려있던 시계도 모두 아버지가 직접 사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너희 신혼인데 너무 허전하잖냐? 이거라도 있어야 집 같지.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건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짐이 모두 실리고 나자 두 사람은 트럭 뒤에 서서 국밥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1층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작은 창 안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으실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진심 전하자. 그게 맞아.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과 함께 1층 국밥집 앞에 도착하자 가게 안에서는 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국자와 스테인리스 솥이 부딪히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조용한 가게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성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짐은 다 챙겼냐? 네. 다 챙겼습니다. 잘 가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마저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큰 폐를 끼쳤어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혼내주고 소리라도 쳐줬다면 덜 미안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몰아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 평생 그날 반찬통 던진 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조용히 국을 저었습니다.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트럭은 서서히 상가 건물을 떠났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보이던 커튼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쓰게 될 공간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내렸고 국을 다시 한번 저었습니다. 국물이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짠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지도 못할 이름을 너무 오래 안고 살았구나. 그의 눈가엔 미처 닦지 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어느덧 한 달. 창밖에선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상가 입구엔 낙엽이 몇 장 고요히 뒹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김성수 씨의 고요한 아침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3층은 비워졌습니다. 문이 잠긴 채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 가끔 수리공이 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성수 씨는 3층을 단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올려다봤다는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가게 안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방 한켠 늘 놓이던 반찬 바구니는 이제 자리를 비웠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도 고기 담던 흰 그릇도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버리지 갈 데도 없는데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하나씩 정리해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싱크대 아래 남겨둔 투명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그날 얼굴을 맞고 깨지지 않고 바닥에 굴러다녔던 통. 김성수 씨는 그 반찬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남겨두었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리하려던 손은 늘 멈췄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깨어 물을 마시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잘 살고 있으려나? 그놈 성질머리 봐선 수진이랑 다투진 않았을까? 말을 꺼낸 뒤 스스로 고개를 흔듭니다. 에이, 뭔 상관이야? 이제 지들 사정이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또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왜 그렇게 봐버렸는지. 그거 그냥 줬으면 끝이었는데. 그래도 고개는 안 숙일 줄 알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삿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 평생 반찬통 던진 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했냐? 너한텐 죄였겠지만 나한텐 그건 끝이었단다. 김성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는 냄새와 함께 그의 눈가에도 조용히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 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셨어요? 예, 뭐. 언제는 둘이었습니까? 그 말도 맞네요. 그래도 진우 씨 안 보여서 허전해요. 가끔 배달도 도와주고 그러더니. 김성수 씨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컸으면 나가야죠.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처럼 독립했구먼요. 근데 사장님, 얼굴이 좀 수척하시네요. 나이가 들어 그런 거죠, 뭐. 그는 말끝을 흐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국자로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불을 끄기 전 김성수 씨는 혼잣말로 일기를 쓰듯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다. 내가 너한테 실망해서 등을 돌린 줄 알겠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 믿었다. 나처럼 손에 국물 묻히지 않고 손에 볼펜 쥐고 사는 사람 될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마다 그게 너무 속상했다. 그날 냉장고 열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 위에 곰팡이 폈을 때 그걸 내가 개수대에 던졌을 때 진짜 던진 건 음식이 아니고 내 마음이었단다. 그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불던 바람이 이제는 1층 노인의 마음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우야, 나는 아직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가 참 어리석다, 그치? 그날 밤 국밥집은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 싱크대 아래 투명 반찬통 하나만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요즘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이젠 굳이 알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잠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가슴 안에 남은 허전함이 먼저 그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부터 올리자. 익숙한 동작입니다. 솥에 뼈를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켭니다. 국물이 끓기까지의 시간은 한결같지만 그 사이 흐르는 시간은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수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가끔 DJ의 목소리가 정막을 덜어주는 유일한 친구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 나누셨나요? 그 말에 그는 웃음도 한숨도 아닌 묘한 감정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식탁은 요즘 혼자였습니다. 밥솥에서 퍼낸 밥 한 공기, 국물 한 그릇, 김치 2점. 하지만 그보다 더 허전한 건 식사 후 들려오던 진우의 잘 먹었습니다.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성수 씨는 가게 뒷문에서 쌀포대를 옮기다 말고 허리를 펴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성수국밥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 이번에 가게 건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상가 임대 매물 올라온 거 아직 유효한가요? 성수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유효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내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3층 주거 공간에 관심이 있어서요. 신혼부부인데 조용한 곳 찾고 있었거든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보러 오시죠. 통화를 끊고 난 뒤 성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층 창문. 이젠 불도 꺼져 있고 커튼도 걷혀 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래, 비워야지, 마음도.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는 괜스레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모서리, 누렇게 바랜 표지. 첫 장에는 아기였던 진우가 이불에 누워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지. 그 다음 장엔 초등학교 입학식. 진우는 교복 대신 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찍던 날 학용품을 사줄 돈이 없어. 밤새 돼지국밥을 더 끓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밝았어. 혼자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그 시절에도. 그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내가 너한테 말을 너무 안 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기대했을까? 며칠 전 아파트 중개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 아파트요. 좋은 조건에 계약되겠습니다. 입금도 완료됐고 명의 이전도 깔끔히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오래 바라보던 집문서를 종이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거기엔 진우의 이름 석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름 대신 써둔 말. 마음으로만 준다. 말로는 주지 않는다. 그 말이 그 종이 한 장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비 세입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신혼부부였습니다. 1층은 국밥집이고요. 2층은 제가 삽니다. 3층은 원래 제 아들 부부가 살던 곳입니다. 아, 그럼 혹시 방음은 괜찮을까요? 벽 두께가 좀 두꺼워요. 소음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성수 씨 스스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감정의 소음은 그 두꺼운 벽도 막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부부는 방을 둘러보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계약하고 싶어요. 여기 좋네요. 뭔가 사람 냄새 나고. 사람 냄새. 성수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났던 사람 냄새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3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불이 꺼진 채 먼지가 쌓인 복도, 무겁게 닫힌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예전 기억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부엌에는 아직도 진우가 쓰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엔 수진이 붙여놓았던 메모, 오빠, 오늘도 화이팅! 그걸 본 순간 김성수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래, 김성수 왜 이러냐, 너.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그는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감정이 이 빈집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는 방 안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진우야. 사람이 사람을 밀어낼 땐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저 마음이 무너져서 밀어냈다. 그게 아버지라는 말로는 설명 안 되는 일이다. 미안하다. 아직도 그날 반찬통 깨진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떨린다. 그는 쪽지를 두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1년이 지나도 진우에게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 안 올 수도 있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의 국밥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된 눈은 밤새 국밥집 간판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김성수 씨는 익숙한 소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주방 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뼈 국물을 조금 더 오래 끓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오늘이 조금 특별한 날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국밥집으로 손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글씨체가 또박또박했지만 종이의 끝이 살짝 젖어 있었고 봉투 안쪽에는 찢어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우입니다. 늦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이제야 씁니다. 그날 반찬통을 던진 건 저였습니다. 그날 아버지 얼굴을 외면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은 것도 저였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찾아가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 끼만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성수 씨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밥 한 끼쯤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국밥집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히 7시. 그는 국을 덜어 한 상 차렸습니다. 솥에서 갓 퍼낸 국밥, 손수 만든 열무김치, 도라지 무침, 그리고 직접 구운 계란말이까지. 식탁은 작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그러나 낯설기도 한 소리.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들 뒤로 작은 유모차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래, 왔구나. 그의 눈은 유모차 안으로 자연스레 옮겨졌습니다. 작은 얼굴, 동그란 볼,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 얘 이름은? 진우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윤이에요. 아버지의 성자, 그리고 제가 늘 꿈꾸던 이름 윤. 밝을 윤. 성수 씨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살짝 내밀자 아기가 작고 따뜻한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 지금까지 버텨온 외로움이 잠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셋은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 위로 말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 국 어릴 때 먹던 맛 그대로예요. 그래. 바꾼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 맛이 그저 뜨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참 그리웠어요. 너도 이제 내 아빠니까.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응. 그날 아버지 얼굴에 반찬통이 맞고 피가 났을 때 사실 멈칫했었어요. 근데 괜히 더 세게 굴었어요. 그게 저한텐 자존심이었나 봐요. 가난했던 기억을 아버지한테 투영했던 것 같아요. 성수 씨는 조용히 국밥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그러곤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때, 은행에 취직했을 때, 내가 웃고 집에 올 때. 근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모르겠더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도 아버지가 밉다가도 미안하다가도 그 감정들이 다 섞여서 그냥 멀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같은 상에 앉아 같은 기억을 꺼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성수 씨는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윤이 앞으로 만든 통장이야. 아빠는 널 위해 아파트를 샀었어. 그거 팔아서 손자 이름으로 묶어놨다. 진우는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걸 왜? 압이라는 게 줄 수 있을 때 주고 싶어. 근데 욕먹고 나면 그 줄 마음도 접히더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건 성윤이 이름으로 남길게요. 제가 함부로 판단했던 거 평생 반성할게요. 그날 밤 진우 가족이 돌아가고 국밥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요함은 어제와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성수 씨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엔 아직 눈이 소복이 남아 있었고 머리 위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성윤아 잘 크거라. 그는 다시 국솥 앞에 섰습니다. 내일을 위한 국을 또다시 올리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국밥 맛이 제대로 들었네. 자식에게는 밥을 주고 말을 주지 못했던 아버지. 그러나 어느 겨울날 국밥 한 상에 담긴 말 없는 사과가 세 사람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당신의 국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